회복 탄력성이란 우리가 그 몸의 힘을 발휘하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근육, 우리가 유리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탄력성 있는 공은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 시련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말해요. 훈련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마음 공간에 이미자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건가요? 네, 회복 탄력성이란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몸의 힘을 발휘하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근육, 근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유리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탄력성 있는 공은 이렇게 바닥을 치면 그것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선천적으로도 타고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또는 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겠죠. 네. 개인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네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은 사실 저희가 좀 시련이나 역경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회복 탄력성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맞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커다란 역경이나 뭐 시련 이것만을 위해서 이겨내기 위한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겪는 뭐 수많은 스트레스, 인생의 고민,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또 갈등을 겪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상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그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상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실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대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을 통해서 얻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은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쉽게 대체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갑을 잊어버렸다. 네. 그러면 더 좋은 거 새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는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줬던 걸 잃어버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용돈을 모아서 샀는데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상실감이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뭐 사람이나 가족을 잃었다. 그러면 그 상실감은 좀 더 많이 크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상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큰 상실을 항상 생각했는데 보통 핸드폰만 잊어버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보다 좀 많은 좀 상실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만 네네. 보더라도. 그럼요. 근데 이런 핸드폰만 봐도 그런데 좀 이 크고 작은 상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좀 일상 속에 여러 상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실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겪는 어떤 그 문화적 상실이 있어요. 네네. 이민을 온과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이를테면 뭐 언어라든지 그렇죠.
뭐 또 우리가 익숙했던 뭐 도로 표지판, 예, 저도 원웨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황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 또 역할 패턴, 우리가 가장이 아니었던 아내가 혹은 또 자녀들이 가장 역할을 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부터 자동차 도난, 저도 이제 자동차 도난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 파킹랏에다 파킹을 하고 쇼핑몰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P2에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황당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P3에 갔어요. 네네. P1에 갔어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리모트 컨트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맞다 하고 이제 P2에 가서 눌러보니까 저하고 전혀 다른, 제 것이 아닌 다른 번호판의 그 차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번호판을 생생히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차는 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번호판을 바꿔 갔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리포터를 하러 갔더니 도난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네, 그렇게 해서 도난을 해가기도 한대요. 국경을 넘으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 네네. 그리고 뭐 예, 그런 것들. 스펙타클한데요. 그리고 이제 뭐 나쁜 성적을 받는 거, 자녀들이 이제 임해 나서 이제 언어 실력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맞아요. 또 이제 우리가 기대 이하의 인상을 받는 것 있어요. 사회적 실수나 또 개인적인 뭐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티켓을 끊어도, 자동차 그쵸. 티켓을 끊어도 굉장히 좀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한국 사람은 맞아요.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쵸. 체면 깎인다, 이것에 굉장히 사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이 크게 다가오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러면 상실의 그 주요한 범주들에 대해서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질적 상실인데 네. 어떤 물건이나 익숙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할 경우 물질적 상실감이 있겠고요. 물질적. 그리고 관계 상실. 관계. 내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가족을 이제 잃게 되면 더 이상 보지 못하면 대화를 못하고 또 어떤 신체 접촉, 터치를 못하고 이제 뭐 감정 교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렇죠. 그런 관계 상실감 있겠고요. 음. 심리적 상실. 심리적 예, 상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허탈감도 있겠고 또 내가 꿈을 포기하면서 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뭐 용기도 좀 없어지고 이러는 심리적 상실감도 있겠고요. 신체적 상실, 신체적 어떤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런 상실감을 느끼겠고 또 역할 상실이 있어요. 이제 직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또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렇게 얻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세대는 자녀의 역할도 뭐 며느리의 역할도 사라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경험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상실은 개인이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생기는 그런 상실감입니다. 뭐 회사를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타주로 학교를 갈 때 그렇게 느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모호한 상실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실종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중독, 뭐 만성 질환 겪는 그런 가족이나 아니면 장 본인이 느끼는 건데 특히 가족들이 혼란과 좀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네.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탈당한 상실인데 이것은 어떤 상실감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이렇게 뭐 유산이 된다거나 그럴 때 아픈데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못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상실들이 정말 많네요. 네.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매일의 삶 가운데 진짜 접하는 상실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상실로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어도 저희 안에서는 정말 많은 어떤 상실을 통한 흔적? 뭐라 그럴까, 상처? 이런 것들이 남기 마련일 것 같아요. 특히 큰 상실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더라, 트라우마 이런 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실을 경험한 후에 그 상실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더욱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안정감이 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육체적인 상처와 감정적 상처로 나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상처는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신체 손상을 입었다든지 네. 또 신체의 어떤 기능과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 상처는 직접적인 충격과 또는 직접적인 충격을 자신이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족과 뭐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지인들을 떠나보낼 때 생기는 어떤 절망감, 죄책감, 뭐 이런 삶에 대한 뭐 의지와 자아감 이런 현실감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네. 직면하지 않고 고통을 거부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외면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부인, 첫 번째로 좀 부인을 하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네네. 그거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면서 현실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합리화시키는 거. 합리화. 예, 네. 굉장히 현실은 심각한데도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어. 그렇게 사용하면서 계속 믿어버리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이상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초긍정으로 이것도 현실이 좀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를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혼돈스럽지만 좀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승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초긍정으로 아니야 복 주시려고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순간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맞아요. 예, 그리고 억압하는 것. 예, 이것 역시 이제 마주하기 힘들어서 회피하고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면 저 밑에 기저에는 깊은 슬픔과 과도한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실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또 상실감을 이렇게 수용하고 또 이렇게 혼돈을 겪으면서도 조정하면서 승화의 단계를 거친다면 순기능으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역기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덮어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실감은 해결하지 않은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꺼내보는 게 아프더라도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치료하면서 좀 소독하고 그럴 때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약도 바르고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맞아요. 그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꼭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쵸. 방어 기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남 얘기 같지가 않다. 특히 제가 합리화의 제왕인데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상화도 참 잘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면 제 모습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약간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괜찮다고 한다든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그래서 괜찮아라고 뭔가 이유를 붙여버리든지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간 살아오면서 사실 좀 크고 작게 좀 많은 상실들을 좀 겪어온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제 안에 어떤 남은 트라우마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된 현실인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좀 그런 걸 들여다보는 건 참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덮어두기 마련인데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한번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상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직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화면으로 예시가 나갈 건데 그 상실 연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상실 연대표. 네, 그래서 자기 안에 상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몇 년도에 내가 어떤 상실을 겪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는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제가 같이 해보면
본인이 겪었던 거라 또렷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연대수는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했다. 그러면 정말 물질적인 상실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보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또 내가 돈은 벌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심리적 상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의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고 또 오래도록 했었는데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꿈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제 심리적 상실감이 오겠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또 큰 상실감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매매해요. 이제 미국 이민을 오기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상실 겪을 수 있어요. 뭐 집이 많이 올랐으면은 뭐 보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집이 값이 떨어져서 네 그랬다면 또 물질적 상실 겠지만 또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그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좋았던 그런 추억들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적 상실 뭐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미국 이민을 오게 되면서 네. 이제 아까 언급해드린 문화적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그쵸. 네, 그런 과정이 있겠고 또 이제 친구가 떠나요. 친구가 이제 미국 와서 겪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맞아요. 한국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만나. 이제 이런 그렇죠. 상실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관계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신체 기능이 좀 나이가 들면서 또는 뭐 때로는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런 신체 기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실생활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참 큰 상실감, 너무 깊은 슬픔 그런 것들이 밀려올 수가 있겠죠. 관계적 상실감을.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어떤 마무리하지 못한 슬픔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 시점에서 끝맺는 작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그때는 나는 정말 이때 이 상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지만 돌아보니 그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잘 견뎠네, 잘 승화시켰네, 나한테도 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아직도 어떤 시점에서 그 상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실 연대표를 통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있었던 어떤 모든 상실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매듭 짓지 못했던 슬픔을 좀 매듭 짓기도 하고, 혹은 그냥 놓치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회복이 되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나한테도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네.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을 마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좀 상실 연대표를 통해서 자기한테도 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한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는 한데 좀 그 폭이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 대인 관계. 네, 이게 큰 개념인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자기 조절 능력, 네, 그 첫 번째 요소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 자기 조절 능력이란 네. 어떤 건가요? 네네. 자기 조절 능력이란 그 문자 그대로 자기 조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냐? 그 스스로의 어떤 감정,
그것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건데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네. 또 왜 그런 것 같은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분리를 해서 네.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네. 첫 번째는 스스로 어떤 그 부정적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긍정적 감정과 또한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풀어서 이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 굉장히 기분 좋을 때 하고 좀 다운될 때 하고 너무 다른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좀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심히 주관적이지 않고 네네.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제일 괜찮은지 이거 네,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갭이 참 제가 크거든요. 그래요. 네, 이따 끝나고 저 상담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농담 아닌 농담이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되면 사실 제가 애저녁에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럴게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네.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부정적으로 맞아요.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루트가 항상 패턴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조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있게 된다면 네네. 나쁜 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그 파국으로 치닫는 아, 뭐 망하고 말 거야. 난 망했어. 끝이야. 안 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그쵸.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결과적으로 좋은 점을 택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내가 좀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미국의 헨리포드 병원 네. 내과 의사 44명 상대로 한 어떤 직업 만족도 검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환자가 준 어떤 사탕 한 봉지 네. 그것을 이제 주었는데 그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외제적 동기, 즉 의사는 월급을 많이 받고 좀 수입을 많이 창출한다. 네. 그런 외제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 의사가 되어서 참 환자를 돌보는 일이 참 보람되다. 예,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재적 동기가 더 훨씬 능가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어떤 일시적으로 유발된 작은 동기, 긍정적 동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뚜렷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머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 감동적인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또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동기를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테이크를 한다면 긍정적 정서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그것을 잡고 감정 조절하는 그 힘을 기르면서 간다면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데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도 다 이렇게 고루고루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기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내가 찾아내고 선택하는 거. 그쵸, 그쵸.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기 조절 능력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회복 탄력성 아니면 뭐 이렇게 건강한 마음가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좀 뭐 항상 제 삶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네네. 네네.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네네네.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네네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긍정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것은 어떤 그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셀리그만의 ABC 학설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첫 번째 A 사건입니다. accident. 네네. 그러면 결과 consequence가 나오게 되었어요. 네네. C.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공간에 B라는 핵심 신념, 네. belief라는 신념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핵심 신념 체계가 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그쵸. 또 핵심 신념 체계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네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나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어떤지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네. 하고 또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고 반응을 좀 나눠서 볼게요. 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좀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으로 분리를 한다면 네네.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좀 약간 왜곡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이요? 네네. 그렇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도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은 좀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인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특수하게 그렇게 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한 차가 스트리트 파킹을 했는데 내 차를 스크래치 내고 갔어요. 네네. 그랬을 때 반응을 비관적인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렇지만 또 내가 여기다 또 세워둔 잘못이지. 내가 여기다 차를 세워둔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반해서 낙관적인 사람은 차를 긁고 가다니 좀 양심도 없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이런 일은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법이야.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속적으로 왜 내게는 이렇게 늘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까? 비관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오늘 어쩌다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뭐 일시적으로 그쵸.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왜 나는 매사가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렇게 좀 약간 보편적으로 항상 자신한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비관적인 사람이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은 주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차와 관련해서는 내가 좀 운이 나쁘구나. 그렇게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 그렇게 좀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게 근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이게 되게 그 비관적인 사람이랑 낙관적인 사람이 되게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게 참 분명할 것 같은데 아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비관적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굉장히 다른가 봐요.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이.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그 가고 싶었던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은 또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비관적인 사람은 아까처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반대로 비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반대가 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을 뽑다니 아무나 뽑았네.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은 역시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어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하고는 좀 반대죠. 네네. 네.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은 학교군이 좋아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낙관적인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었어.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영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관적인 사람은 특수하게 어쩌다 이번만 얻어 걸린 것이지 내 인생의 다른 면은 다 엉망이야 하면서 그냥 특수한 경우로 치부해버리는 거. 그렇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야 다 제대로 잘 되고 있어. 참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신념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해석이 된다면 좀 관점을 바꿔보고 긍정적으로 나 자신에게 다시 이야기해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럼 정리해보자면 사실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건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그 안에 있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될까 싶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셔서 정말로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 좀 처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과연 이런 긍정성을 막 찾아내고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그 절망적인 상실을 경험했다고 해서 결코 사실 실패자는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긍정성을 발휘하셔서 네.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고 또 무언가 좀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남은 순간순간 즐기게 됨을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는 태도를 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생명 연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병을 기적처럼 극복을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걸 찾음으로써 사실 정말 우리가 많은 유익들을 또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좀 힘든 상황들 겪고 계신 분들한테 네네. 위로가 되는 말씀인 네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마무리하면서 좀 나눠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예. 이처럼 사람들은 좀 이야기로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네네. 앞서 찾아본 내 안의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그 경험으로 얻은 그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좀 꺼집어내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좀 재조명한다면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로 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렇다면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좀 더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 공간의 이미자 쌤 모시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조만간 저희 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통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